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학교실의 차정열입니다. 오늘 저는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폐쇄성 수면무호흡, OSA와 규정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OSA 환자는 소아 및 성인의 일생의 전 주기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아에서는 인지장애, 혈압증과 집중력 장애와 부정교합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성인에서는 우울증 및 성인병을 야기시키며 기억력 감퇴와 주감 졸림증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OSA 환자에서 보이는 이러한 부정교합의 특성은 좁은 상악골, 그리고 깊은 구개 높이, 구치부의 반대교합, 그리고 돌출도의 증가와 전치부의 개방교합을 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교합에서 교정의사는 일반적으로 상악의 확장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주로 RPE 장치를 이용하여 상악골의 봉합을 벌리게 됩니다. 성장기 아동에서 이러한 RPE 확장을 통해 상기도에 부피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인 문헌 고찰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각 연구들의 개별 연구의 결과를 포레스트 플롯으로 정리한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플롯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상악 확장 후에 상기도의 부피의 증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전체 상기도의 부피가 크게 증가된다는 것과 이러한 변화가 확장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상악골의 확장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수면의 질에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연구에서 소아에서 상악골을 확장한 후 엠니아 인덱스를 분석한 연구 결과인데요. 5.8의 수치가 확장 이후에 1.6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소아에서는 엠니아 인덱스의 5.8은 비교적으로 중증도의 OSA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악골의 확장에 대한 치료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개별 연구에 있어서도 성장기 아동에서 상악골의 확장을 통해 AIC 인덱스가 70% 정도로 감소되는 것을 보고하였고요. AIC 인덱스가 1 미만의 경우도 25.6%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데노토실렉토미를 시행한 환자에서, 그리고 작은 톤실이 있는 경우, 이런 환자에서 상악을 확장하는 경우에 AIC 인덱스가 크게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는데요. OSA 환자는 아동에 있어서 중증도의 증상이 있더라도 수면에서 유의한 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에서 OSA 유병률은 1에서 5%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 림포이드의 조직의 과징식에 이러한 유병률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면 질환은 계속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검사를 통해 수면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치과에 방문하는 부정교합 환자에서 수면 질환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연세대 교정과를 방문한 성장기 환자에서 62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면 질환 스크린을 통한 간이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미시건 대학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아 수면 설문지를 활용하였고요. 수면 질환의 위험 가능성을 조사하였습니다.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해당 설문지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간이 수면 설문에서 해당 점수가 0.33을 초과하면 위험군으로 파악하여 우리가 환자에 대한 수면 질환을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선물 결과 교정과에 방문 환자 중에 5.3% 정도에서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12살 미만의 남자 아동에서 8% 정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위험군, 수면 질환에 대한 높은 위험군에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상자군의 고위험군은
구강호흡의 습관이 있었고요. 입마름 증상과 주간졸림증, 그리고 이갈이와 코골이 습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고위험군의 과거 호흡기 관련 질환에 대한 의과 경력을 확인할 때 50% 정도에서 상기도 질환이 있었고요. 특히 하기도 질환은 이러한 리스크군과 높은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그룹 간의 수술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교정과 의사는 사실은 치과 의사로서 치아에 국한된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수면 질환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 수면 설문은요, 수면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고요. 관련 습관을 우리가 모니터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질환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의사와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교정학회지에 교정과에 내원하는 부정교합 환자의 수면 관련 호흡 질환에 대해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전체 방문 환자에서 10% 정도에서 수면 관련 호흡 질환이 있었고, 특히 남자에서 15%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입니다. 방금 전 저희 교실에서 보고한 이런 빈도수보다는 더 높은 것을 확인할 때 이런 수면 질환에 대한 리스크가 국가별, 인종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교정과의 내원 환자에 대한 수면 질환에 대한 스크린은 필요하겠고요. 높은 위험군의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수면다운 검사 등 전문가적인 진단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정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서 수면 질환이 발견된 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7살 된 여자 환자가 상악의 돌출을 주소로 내원했는데요. 소아수면 간이 검사에서 위험군으로 분리가 되었으며 환자는 코골이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좁은 상악근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상악의 확장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상악근의 확장을 따라서 시행하였고요. 환자의 수면 코골이 증상은 이러한 확장 이후에 많이 개선되었고 수면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후 5년 후에 환자가 다시 내원했습니다. 횡적인 부조화는 우리가 유지장치를 통해 잘 조절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이 설문에서 환자는 다시 위험군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0.48로 리스크군으로 분리되어 환자에게 다시 수면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였고요. 환자는 다시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결국 환자를 ENT의 수면센터로 의뢰하였고요. 전문적인 수면다운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수면다운 검사 결과 놀라운 사실은 환자의 AI치 인덱스가 21로 매우 심한 OSA 환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환자의 증상이 계속 악화되었을까요? 바로 중요한 이유는 환자의 체중 변화였습니다. 환자의 체중은 100kg에 육박하였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수면 무호흡도 다시 심하게 증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환자는 교정치료로서는 환자의 문제점들, 수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환자는 결국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수면 질환은 발견 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주기적인 모니터가 필요한 질환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증 내에서 교정의사는 부정교합에 대한 진단뿐 아니라 환자의 수면에 대한 문제를 스크린하는 역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정의사는 수면 질환과 관련된 구강 내 부정교합에 대한 다양한 형태, 다양한 부정교합에 대한 요소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 관련 질환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자의 수면 질환의 정도는 매우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간이 수면 설문으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비인후과나 수면센터 같은 전문 센터에 의뢰하거나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질환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기 아동이 아닌 성인에서는 교정치료 환자 중에 어느 정도의 빈도로 수면 질환이 있을지요?
성인의 수면질환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는 피츠버그 수면질 인덱스를 이용하여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선물지도 역시 스크린에 나온 QR코드를 통해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선물 결과가 8점 미만인 경우 정상이겠습니다. 2018년 본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대략 내원한 환자의 83%가 정상 범주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PSQI, 해당 설문지가 결과가 9에서 12점인 사이인 경우는 수면장애가 경미하게 의심되는 경우인데요. 환자 중 13.7%에 해당되는 경우가 의심되는 환자군이었고요. 이때 평균 PSQI는 9.9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환자 나이는 30살 정도였습니다. PSQI가 좀 더 안 좋은 13점 이상의 경우 우리는 수면장애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원 환자의 3.4% 정도 관찰되었고요. 평균 나이는 34.8세로 나이의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남자보다 높게 수면 관련 장애가 의심되는 환자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수면 질환이 함께 증가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교정과 아니면 치과에 내원한 환자 중에 수면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성인의 경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진행돼야 하죠? 이렇게 리스크 있는 경우는 반드시 수면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전문가적인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미 OSA와 같이 수면 질환이 있는 경우 환자는 양압기나 구강내 장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해당 환자는 교정과에 내원했기 때문에 부정교합을 먼저 치료할지 아니면 수면에 대한 질환을 먼저 치료할지 우선적으로 진단에 대한 치료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부정교합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상악궁의 확장이나 상악의 전방적인 이동, 하악의 전방적인 이동이 유도될 경우 이러한 수면 질환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환자의 부정교합 치료를 위해 상악이 협착되거나 하악을 후방으로 이동시켜야 될 경우 수면 질환은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관련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과거에 수면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면의 상태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 치료가 끝난 뒤에 유지 기간에 환자의 수면에 대한 질도 함께 평가한다면 환자의 삶의 만족도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성인에서 이러한 상악궁 확장이 소아처럼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인에서는 소아와 달리 일반적인 확장 장치보다는 골격적인 고정원이나 수술적인 방법을 우리가 활용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실에서 상악 확장에 대한 비강 부피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는데요. 상악골을 확장했을 때 기도 확장을 유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 비강의 부피가 가장 크게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확장 이후에도 이러한 기도의 확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OSA 환자에서 이러한 상악의 확장이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32명의 OSA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기관 연구 결과입니다. 흥미롭게도 상악을 확장한 이후에 환자는 78% 정도의 봉합 이개에 대한 성공률이 관찰되었고요. 그리고 78%의 환자 중에서 AIH 인덱스가 50%로 크게 감소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연구는 많은 대상자 수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자의 환자 수의 증가가 필요하겠지만 상악궁 확장에 대한 OSA 질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성인에서 협착된 상악을 확장하는 것은 수면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겠는데요. 특히 OSA 환자에서 PSG를 통해서 환자의 악궁의 확장은 증상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살이 넘어가는 이런 성인의 경우에 봉합부의 성숙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확장이 종종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교실에서 보고된 2021년 연구 결과는 215명을 대상으로 상악골의 성인에 있어서 상악궁의 확장의 성공을 분석하였는데요.
상악의 확장은 평균 80%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20살 이상의 성인에는 58%로 크게 낮아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 상악의 확장은 크게 실패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고령의 환자에서 확장은 점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골격석 고정원이나 수술적인 확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악근 확장의 성공률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성인에 있어서 환자의 나이, 그리고 국외 봉합의 성숙도 이외에 상악골 주변의 봉합, 특히 자이고맥실라 수처와 테리고맥실라 수처의 봉합에 대한 융합의 정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됐는데요. 따라서 상악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악 확장 전에 CBCT의 촬영을 권할 수 있습니다. 자, 성인 환자에서 한번 증례해 보겠습니다. 22살의 환자입니다. 개방교합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환자는 코골이가 있는 환자였습니다. 처음 내원 때 간이수면 설문을 했고요. 위험군으로 분리되어 이비인후과에 의뢰하여 우리가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 환자에 대한 수면 질환을 우리가 평가하였습니다. 본 환자는 OSA 환자에서 전형적으로 구강 내에 관찰될 수 있는 소견이 보이는데요. 심한 개방교합이 관찰되고 하악의 총생이 관찰됩니다. 본 환자는 심한 골격성 2급 부정교합이었으며 턱관절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ARC 인덱스가 12 정도로 경증의 OSA 환자였고요. 본 환자에 대한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상악의 확장 그리고 하악의 열성장 개선을 위한 하악의 전진을 위한 악교정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악의 확장과 하악의 전진술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수면에 대한 관련된 OSA 질환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계획 수립 때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자, 상악의 확장이 성공되었을까요? 아쉽게도 본 환자는 상악의 확장을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악골 확장을 시행했지만 실패하였다는 거죠. CT상에서 상악 주변의 봉합은 거의 융합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상악의 확장은 실패하였고 결과적으로 치성 확장으로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악의 전진을 위해 소고치 발치를 계획했고요. 상악의 분절골 수술을 위해서 상악 소고치 발치가 예정되었습니다. 수술 전후 골격적인 변화입니다. 하악의 전방 이동이 두드러집니다. 교정 및 수술 교정 후에 최종 교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환자가 처음에 있었던 개방교합 그리고 칙모의 안모가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환자의 골격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환자는 하악의 전지술을 통해서 기도의 확장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면 환자에 대한 이런 수면의 질도 같이 개선되었을까요? 아쉽게도 본 환자는 수면다운 검사에서 초기 수치가 오히려 크게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 환자는 체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교정치료 기간 동안 그리고 끝난 다음에 환자의 체중은 크게 증가했고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비록 적극적인 그리고 수면에 긍정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교정치료를 시행했지만 환자에 대한 내재적인 체중의 변화에 의해서 수면 질환에 대한 큰 개선은 보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에 대한 주간 졸림 지수 그리고 PSQI는 크게 감소해서 개인적인 만족도는 아주 크게 증가된 환자였습니다. 자, 본 증례에서는 상악의 확장을 실패했지만 이렇게 성인에서 예측도가 높은 상악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수술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스탠포드에서 보고된 연구는요. 이러한 상악의 수술적인 확장을 통해서 ARC 인덱스가 17에서 8.2로 감소되었고 환자의 주간 졸림증은 10.5에서 6.7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과 장기간의 구강내 장치 장착으로 인한 교합 변화는 물론 교정과 의사가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환자가 OSA가 의심되는 경우 이번 강의를 통해 간단한 설문을 통해 환자의 수면 질환의 위험을 확인하고 적절한 교정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OSA는 환자의 신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정치료로 조절될 수 있는 질환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수면 전문가와 지속적인 협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상악에서 골격정 확장은 아동과 성인에서 모두 비강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기류의 개선 효과 그리고 OSA 개선 효과를 유도합니다. 성장기 아동의 상악근 확장의 성공률은 매우 높습니다. 반면 성인 남성에서 실패는 종종 일어날 수 있고 성공적인 확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환자 개별의 골격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골격성 고정원이나 수술적인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무호흡 환자가 이러한 전후방적인 골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상악근에 협착이 있는 경우, 교정의사는 상악근을 확장하거나 골격적인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OSA 증상 개선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모니터와 함께 관련 전문가와의 협진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경추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